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던 우리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약 1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내용들을 조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년에 걸쳐 가지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집어삼키기 시작을 합니다. 청일전쟁에 패한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가지고 청나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삼국간섭, 러프독의 삼국간섭으로 인해서 일본은 자신들이 원했던 바를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 삼국간섭의 중심에 누가 있었죠? 러시아가 있었죠. 그리고 열심히 싸워서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고종이 어디로 가요? 그렇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조선에서도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 가운데 이제 대한제국도 세워지고 이후에 광목격도 벌어지는데 그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약간 세력이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이에요. 두 세력이 비등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균형을 잘 잡으면서 광무개혁도 실시할 수 있었고 근대화도 어느 정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대 문물들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뭔가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쳤던 거죠. 뭔가 자주국가로서 독립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좀 받고 그리고 힘을 좀 키워보자라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좀 우리 내부에 있었던 또 이제 만존 친일파, 뭔가 친일파라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의 이익이 나라, 국가, 민족의 이익보다 훨씬 더 우선했던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또 나라를 이렇게 야금야금 빼앗기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됐죠.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3년에 용안포 사건이 벌어집니다. 용안포라고 압록강 하구에 있는 이제 지역인데요. 러시아가 점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용안포를 조차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러시아는 끊임없이 남하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용안포를 조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용안포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약간 러시아랑 일본이 약간 충돌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본이 약간 이 당시에 무서웠던 약간의 좀 그래도 본받을 점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애매한데요. 청나라도 보면 1884년에 갑신정변 그때 이모군을 열 때 약간 소규모 전투들이 있었을 때 패해갖고 10년의 힘을 키운 다음에 1894년 청일전쟁 때 청나라에 무찔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삼국간섭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의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가로막혔잖아요. 그러자 또 힘을 키우고 그 배상금을 다 군비에 투자를 해가지고 10년 뒤에 1984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어쨌든 이기게 되어집니다. 완벽한 승리라고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명분상은 이기는 전쟁을 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힘을 점점 이렇게 힘을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안포에 러시아가 이제 조선으로부터 땅을 빌려가지고 조차를 해가지고 군사기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이제 막아내면서 좀 갈등이 터지게 되었고 갈등이 좀 더 생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일본 내부에서도 러시아하고 마지막 한판 승부는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여론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자, 그러자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렇게 나니까 대한제국 조정은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이야 라고 1903년 말부터 1904년 초까지 우리는 중립이야 라고 계속 외치게 되어지고 또 이 중립에 대해서 또 여러 나라들 중에 영국, 프랑스, 이런 독일 이런 나라들은 또 인정을 해 주었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일본은 이 당시에 일본은 자기네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시해 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이라고 외쳤지만 우리 땅에서 전쟁 안 돼! 라고 했지만 다 무시해버리고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되어진대요. 좀 되게 치사해요.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러는데 일본 되게 치사하게 전쟁합니다. 어떻게 전쟁합니까? 그쵸, 원래 전쟁을 할 때는 선전포고를 딱 하죠. 그래서 야, 너네는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야! 시작! 하는데 이게 이제 게임의 룰이란 말이에요. 근데 게임의 룰을 어겨버리죠. 계속 반칙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선전포고로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선빵을 먼저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어져. 이때 러일전쟁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태평양 전쟁 때 미국 진주만 포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선빵 날린 다음에 선전포고하는 그런 반칙들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용안포 사건 이후에 이제 약간 외교적으로 두 나라가 해결이 되지 않자 이제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일본이 우리나라 인천 제물포와 청나라 리순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먼저
선제 공격하는 선빵을 날려버리는 것으로 러일 전쟁은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죠. 자, 그 전에 일본은요, 영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러일 전쟁, 러시아와 일본이 한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역사가들과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본을 앞세운 영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이다. 특히 이제 일본을 앞세운 영국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전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을 앞세운 영국과 그래서 이제 영의동맹을 맺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줬던 거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리순항해가 인천항, 제물포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고요. 자, 그러자 근데 이제 러시아는 원래 주요 함대가 이 블라디보스톡이나 아니면 리순 이쪽에 있는 극동 지역에 아시아 쪽에 있는 함대가 정예 함대가 아니라 원래 당시에 러시아의 수도는 저 유럽 쪽이잖아요. 뭐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쪽이 다 유럽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있었던 발트에 있는 발트 함대, 뭐 발틱 함대라고도 하고요. 그 함대가 이제 정예 부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발트 함대를 파견합니다. 파견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를 그냥 반 바퀴 가까이 돌아서 와야 돼요.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항구가 이렇게 상트페테르 이렇게 출발하면요, 북해를 지나서 대서양을 지나가지고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원래 이제 지중해를 지나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면 빠르잖아요. 빠를 수 있는데 이 당시 스웨즈 운하를 관리하고 있던 게 영국이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이 러시아 함대가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양을 지나가지고 지금 남중국해를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거의 7개월, 반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헉헉거리고 왔더니 그래도 세계 최강의 함대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너무 지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스시마 해전 이런 데서 결국에는 일본에게 패해버리게 되어집니다. 패해버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러시아 함대가 많이 지치긴 하고 정말 오랜 시간 반년 넘는 항해를 해온 약간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러시아가 일본한테 질 줄은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쉽게 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미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일본이랑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뭐 청일전쟁 때처럼 일본이 청나라를 무조건 한 방에 막 다 이게 일방적으로 했던 거는 아니에요. 전쟁이 좀 더 길어지면은 일본도 러시아의 물자, 경제력 이런 것들에 밀려가지고 전쟁이 좀만 더 길어졌으면은 일본이 오히려 러시아에게 패할 수도 있었던 전쟁이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수많은 피해를 낳게 되어지고요. 적당한 때에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중재를 해줬던 거죠. 아마 이런 것들도 일본에 약간 각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러시아도 그래서 그렇게 막 100% 일본한테 패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협상을 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막 하다가 누군가 말려줘야지 끝날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이 뜯어 말려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우 하면서 일본 입장에서도 어이씨 너 진짜 이러면서 약간 발버둥 치면서 전쟁이 끝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일본의 승리라고 볼 수 있었죠. 물론 이제 그때는 러시아에서도 내부적인 또 1904년에 피해 일요 이러면서 약간 러시아도 혁명의 기운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내부적으로도 혼란한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일본이 약간 좀 유리한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세계사 하실 때도 공부를 하실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무찌르게 되어집니다. 무찌르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이따가 나오는데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지고 어쨌든 한반도 안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긴장 관계에 있다가 일본이 러시아를 무찌르게 되니까 한반도 내에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자, 근데 이 러일 전쟁 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2월 달에 한일 의정서라는 걸 체결합니다. 한일 의정서. 그래서 2월 달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화하기 위한 이제 첫걸음을 막 내딛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항공 영토를 군사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이 내용 안에 이제 한국 내정 간섭할 수 있는 내용들 넣어가지고 뭐 거의 뭐 의정서 강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내부에서는 뭐 대한시설 강령이라고 하는 이제 뭐 규범 같은 거 만들어서 어떻게 이 한국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매뉴얼처럼 만들어 놓은 또 문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904년 2월 우리가 중립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용히 해! 하고 무시해버리고 한일의정서 체결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들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8월 달이 되면요, 제1차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에 약간 승기를 잡는 뭐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고문을 파견하겠다. 그래서 일본이 자, 조선 너네를 위해서 고문을 파견할 거야. 우리 예전에도 고문이 있었죠.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멜른도르프라든지 마젠창 이런 고문들을 파견했었잖아요. 고문이란 게 원래 너희들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도록 조언해주고 이런 역할이지만 이 당시에 고문들은 그죠, 간섭, 내정 간섭하기 위해서 온 고문들이죠. 그래서 외교 고문으로는요, 일본과 가까운 일본의 입장을 많이 찬양하고 대변해주던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 스티븐슨 들어봤나요? 그렇죠. 나중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의 점령은 잔인한 의사에게 저격당해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인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가타, 재정고문으로 메가타라는 인물이 오는데요. 이 메가타라는 인물은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실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화폐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뭔가 자본가들이나 아니면 백성들이 자본이 엄청나게 평가절하당하게 되어서 가난해진, 이게 뭔가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어집니다. 화폐 정리 사업은 나중에 이제 경제 파트에도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05년이 되면서 아직 러일 전쟁 중이에요. 그 러일 전쟁 중에 이제 한일 의정서라든지 막 제1차 한일협약 이런 것도 막 체결을 막 하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확실하게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게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되어지자 이제 일본이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뭔가 전에 청해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한 다음에 랴오동반도를 막 차지하려고 했지만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에서 결국에는 간섭당해서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리 열강들의 약속을 받으려고요. 미리 열강들한테 내가 조선을 보호국화할 거야, 내가 먹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좀 인정해줘 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미리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7월 달에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가지고 미국과 맺은 조약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 한국을 보호국화, 자기네 영향력 안에 두고 미국은 필리핀의 영향력 안에 두는 것을 서로 상호 인정해준다라는 내용의 이제 비밀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지고요. 자, 영국하고도 2차 영해동맹을 맺어요. 2차 영해동맹. 1차 영해동맹은 그 전에 1906대 있었죠. 그래서 2차 영해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영국은 어디에서 이익을 원할까요? 그렇죠. 인도. 영국은 인도에서의 권익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일본은 조선에서의 이익을 영국이 인정해준다라는 내용의 이제 영해동맹을 맺게 되어지고요. 이제 러일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포츠모스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러시아도 한국, 조선에서의 일본의 우위권 그런 것들을 인정해준다라는 내용의 작업들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들 한번 좀 사료로 보도록 할게요. 가스라테프트 밀약. 필리핀은 미국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며 일본은 필리핀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 러일 전쟁 후 한국을 그대로 두면 국제 분쟁이 우려되므로 일본은 한국에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에서 확고하게 니네 입장 다 해라 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은 조선, 한국 얘기하고 있고요. 자, 2차 영해동맹. 제3조. 일본군은 한국에서 정치, 군사 및 경제적으로 우월한 이익을 가지므로 일본은 이를 보호 증진하기 위해 지도 감리 및 보호 조치를 한국에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서 지도 감리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영국이 인정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츠모스 강화조약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우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국 정부가 한국에서 지도 보호 감리에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해서 한반도 내에서의 일본의 우월한 입장을
러시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전쟁이 졌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든지 2차 응유동맹이라든지 포츠모스 조약을 통해서 이 외강들에게 한반도를 우리가 먹을 거야 라는 인정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1월 달에 1905년 11월 달에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을사늑약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약이 아니에요. 조약은 두 나라가 대등한 관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물론 조약이라고 뭐 어쨌든 하는 이게 불법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였지만 자 1차 한일협약 내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외교권을 박탈한다. 자, 첫 번째 외교권을 박탈.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와 있던 공사관들, 외교관들이 차례대로 철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한다. 또 통감이 와요.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 그렇죠? 일본에서는 되게 위인이고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원흉, 나라를 빼앗은 원흉이 되는 이토 히로부미, 나중에 안중근 의사에서 저격당해서 죽게 되죠. 자, 이렇게 통감부를 설치하죠. 통감이라는 게 원래 이제 외교권을 행사하는 인물인데 뒤에 사료에서 보지만 외교권만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외교권뿐 아니라 내정 간섭이고 뭐가 다 지맘대로 다 해버리게 되어지죠. 거의 이때부터 거의 총독과 같은 권한을 누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거는 일본의 군사적 위협 가운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회담장에 막 이렇게 군인들이 막 이렇게 협박하는 가운데 맺어진 거고, 그리고 어쨌든 고종의 위임과 비준,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이러한 외교권이라는 중요한 것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황제, 왕의 허락과 비준과 왕의 옥새가 찍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상 무효인 조약이 바로 이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을사늑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대신에 이제 민영왕 같은 경우는 자결함으로써 약간 그런 억울함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제 자결하시고요. 또 오적 암살당,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이한영을 비롯해가지고 이지영, 이근택, 이런 박재선 이런 인물들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암살하기 위한 을사오적단들도 활동을 합니다. 이게 다음 차시에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장지연 선생은 황성신문에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는 이제 논설문을 실어가지고 이 억울함을 어쨌든 언론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철시운동, 철시는 가계부는 열지 않으면서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동맹휴학,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항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철시나 동맹휴학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제 두 번째 의병인 의사의병도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요. 자,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그래서 일본국 정부의 중개, 일본국이 가운데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하고 외교적인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을사늑약에 이제 강제한 거죠. 자,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한국 황제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아련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통감을 둔다라고 돼 있죠. 통감을 두되 오로지 뭐에 대한 것만, 그렇죠, 외교에 관한 것들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외교뿐 아니라 그냥 내정 간섭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을사늑약의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뭐 이렇게 항의하고 그 정도 무효다라고 하고 각국 영사관에 막 서신도 보내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뭔가 일본 뭐 듣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떠한 수단을 씁니까? 1907년 초에 이제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 평화라는 말 들은 것 자체가 약간 웃기기는 한데 열린다는 소식을 우선 고종이 특사를 파견하려고 하죠. 그래서 특사를 3명의 특사분을 파견하죠. 이준, 이상설, 이종 3분의 특사를 파견해서 이 부당함을 알리려고 노력을 해요. 또 우리나라에 있던 이제 미국인 선교사 중에 헐버트 이런 분들도 막 도와주기도 하고 이럽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갔는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일본의 방해로 회담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좀 이 부당함을 알리려고 노력했지만 기본적으로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가
정말 뭔가 제국주의 국가들의 회의지 진짜 뭐 약속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회의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고종, 야, 일본이 고종한테 야, 니네 외교권 나한테 줬잖아. 니네는 스스로 외교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사절단을 보냈단 말이야. 특사를 보냈단 말이야. 야, 특사를 보내는 것은 니네가 외교권이 있을 때 얘기야. 근데 너는 외교권이 없잖아. 근데 나한테, 우리 일본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특사를 보낸 것은 너 이거 위반 행위야. 그러니까 넌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고종을 황제에서 끌어내려버리고 고종의 아들인 순종을 즉위시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한 다음에 또 하나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그래서 1907년 7월에 한일 신협약, 정민연에서 정미7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한일 신협약과 또 그 부속 조약들의 내용들을 좀 보면요, 통감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합니다. 통감의 권한을 강화해가지고 통감이 추천한 인물들을 일본인들이겠죠.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들을 차관에 임명하도록, 행정 고위 관료로 임명하도록 해가지고 내정을 완전 조선정부 대한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차관을 일본인들을 임명해서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 이제 일단은 부속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다. 대한제국 군대가 이때 해산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자결하는 박수환 같은 인물도 나타나고요. 또 동대문에서 막 시가전도 막 그 일본군 뭔가 군대를 해산시키려는 일본군과 대한제국군 사이에서 막 시가전도 벌어지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해산당하게 되어지죠. 해산당한 근데 많은 군인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이때 정미의병, 이제 정민연의 정미7조약 이런 영향, 군대 해산의 영향으로 또 세 번째 의병인 정미의병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많은 군인들이 정미의병에 가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미의병은요, 전투력이 되게 그 앞에 의병보다 세요. 왜? 잘 훈련되어진 군인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정미의병은 더 군사력이 세지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신협약으로 통감의 권한이 강화되어지고, 통감이 추천한 인물들로, 일본인들로 차관에 임명하니까 행정권도 장악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자, 한일 신협약의 내용을 좀 볼까요?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감의 지도를 받고요. 제2조 한국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통감이 그냥 하라만 하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한국의 고위 관료들의 임면은요, 많은 학생들이 임명의 오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임면은 임명하고 면직한다. 임명시키고 면직, 그 자리를 물러나게 한다. 시키고 물러나게 한다. 라는 뜻이에요. 임명, 면직. 두 개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통감의 동의를 얻어서 고위 공무원들의 그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그 자리를 빼앗기도 하고, 다른 자리로 이동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감의 권한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그래서 이 고위 관료들은 다 일본인들이 태워지면서 일본을 위한, 그리고 이제 한국 강제로 병합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1909년 7월에는 기후각서라는 걸 체결합니다. 기후각서. 그래서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박탈하면서 사법이라는 것 자체, 사법 주권 자체를 박탈하면서 항일 세력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점점 강화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권도 빼앗고 사법권도 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강제로 병합을 시켜도 저항할 때 이를 탄압할 이제 수단들, 손과 발들을 하나씩 잘라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진회 이름도 참 마음에 안 들죠. 일진회라는 친위단체를 이용해가지고 강제로가 아니라 우리 조선 백성들이 원하니까 좀 일본에 우리 조선을 좀 넣어주세요. 합병해주세요. 우리는 일본과 같이 더불어 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일진회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서도 열심히 또 활동하는 인물들이 있죠.
자, 그리고 1910년 되면요, 경찰권을 박탈합니다. 경찰권을 박탈해서 경무총관부라는 걸 설치하는데요. 이 경무총관부와 관련해서 이제 헌병경찰제, 원래 헌병은 군인들을 상대하는 경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경찰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훨씬 더 강압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헌병경찰제가 이때부터 이제 시행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지고요. 자, 그렇게까지 한다면 사법권도 빼앗고, 치안권도 빼앗고, 이런 다음에 1910년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또 이제 순종 황제 때지만 또 불법적으로 국제법상 무효의 내용들을 담은 상황에서 무효적인 상황들 가운데 한일 강제 병합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국병합 조약, 근데 이런 상황인데 총리 대신 이완용, 그렇죠. 정말 아무튼 예전에는 친미파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친미파였고 고종이 또 아간파초한테 또 큰 역할을 하게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독립협회의 초대 회장의 역할을 또 했던 인물인데 이제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한일 병합에 서명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통감이었던 데라우치가 서명함으로써 강제 병합이 되어졌죠.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어집니다. 자, 그럼 요 사료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일 병합 늑약.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제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의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해한다.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인이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하게 적당하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영예로운 자기를 주고 은금을 공유한다. 이제 하사해 준다는 거죠. 상금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으로 자기 받고서 돈 받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 있죠. 지금도 친일파의 후손들, 친일파 재산을 완벽하게 다 환수하지 못했잖아요. 그 친일파의 후손들은 지금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지금 그 후손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독립운동 하느냐고 막 아이들, 그 후손들을 제대로 자식들을 돌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잘 배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도 되게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독립된 대한민국에서요, 아이러니한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제 병합 늑약 체결한 다음에요, 일본도 바로 또 발표도 못해요. 왜냐면은 막 이렇게 조선 백성들이 막 혼내가지고 뭐 이렇게 할까봐 바로 발표도 못하고 눈치 좀 보다가 좀 뒤에 며칠 좀 지나서야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를 병합하지만 이것도 보면은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종의 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무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이 부분을 수업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선생님도 되게 좀 답답해요. 마치 이 과정을 시험에 나오니까 이 순서대로 이거는 여기는 시간 순서가 중요해? 일어난 순서가 중요해? 사건 외워? 이러면서 오랜 시간을 수업을 했는데 하지만 되게 좀 슬퍼요. 이걸 시험을 위해서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도 막 더듬게 했는데 우리가 역사는 너무 되풀이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또 역사 교육에 있어서는 또 우리 민족만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세계에 더불어서 뭔가 공통적인 가치인 평화라든지 인권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민족주의만 내세우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가 있고 우리 민족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되게 뭔가 우리나라의 국력이 많이 세지긴 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 옆에서 계속 좀 떠들어대는 일본도 옆에 있고요. 아직까지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한번 우리가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한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